언어라는 큰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큰 나무에 비교를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언어는 하나의 큰 나무와 같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말 자체가 언어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말이 언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자 언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이 언어다.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은 문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자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 기호는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를 그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를 모르는 한국어 읽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 영어로 읽을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말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 언어로.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이 택한 문자는 한글이다. 그런 한글을 이제 1446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글이라는 언어가,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거의 그 말의 역사는 오래됐고 문자의 역사는 말보다는 한참 뒤에 나온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문자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은 곧 말이다라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그 언어를 배우는 데는 주로 문자 중심으로 배우는 게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의사소통 기준으로 보면은 첫 단추는 문자 중심으로 끼는 것보다는 듣고 말하기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단어나 어떤 문장을 많이 알면 그다음부터 문자 중심과 같이 병행을 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말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먼저지 문자가 먼저가 아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창조론 얘기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먼저냐 문자가 먼저냐는 분명하다. 말이 무조건 먼저다. 왜냐?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자를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는 하나의 도구처럼 발명이 된 것이지 발견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 문자 같은 경우처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발명이고,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어라는 큰 나무 한 그루인데,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45문장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틀, 또는 어떤 문법 체계, 이런 부분을 좀 쉽게,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기준 한국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나무에, 언어라는 큰 나무에, 나무의 특성은 뭐가 있냐? 큰 줄기가 있어요. 큰 트렁크가. 일반적으로 하나입니다. 큰 줄기는. 뿌리에서부터 나온 나무는 왜 그러냐? 왜 하나냐?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식물이든 뭐 나무든. 그러니까 뭐 꽃이든 화분이든 예를 들어서 풀이든 다 거의 비슷합니다. 특이한 경우 뭐 쌍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뿌리가 나오고 그 씨앗에서 이제 줄기가 나와서 순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면은 이제 큰 줄기가 돼요. 하나의 줄기가. 그리고 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식물도 그렇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맨 탑으로 가는 애가 있고 사이드로 이제 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가지를 그러니까 한 6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6개가 있는 큰 줄기, 트렁크, 가지가 있는 나무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언어를 분석해 보면 딱 3가지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 그게 3가지가 이제 그 메인이니까 당연히 3개의 줄기가 있겠죠. 명사, 형용사, 부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시제가 있어요. 모든 언어는
모든 언어는 시제 표현이 있다. 그 시제 표현에 대한 어떤 게 영어 같은 경우는 12시제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12시제가 있고 한국어는 3개의 시제가 있지만 또 이제 어떤 표현에 따라서는 시제가 복합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시제가 있고 현재, 과거, 미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연관이 돼 있으면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라는 부분이 있다. 그럼 벌써 4개의 가지가 형성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서술어예요, 서술어. 어떤 패턴으로 말을 마무리하느냐. 그 영어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동사가 될 수 있고 한국어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서술어는 한국어에서의 서술어는 명사도 서술어가 될 수가 있고 동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서술어 부분은 조금 언어마다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서술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끝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술어에서의 한국 특징은 어미 변화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 했어요, 했습니다, 할까요, 했어요, 해. 뭐 이런 표현 중에서 그 어미 변화, 서술어의 어미 변화가 상당히 심한 한국어고, 하지만 특성상 이제 뒤에 나오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부, 쉽게 말하면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포인트가 동사라는 포인트를 잡고 간다 그러면은 그 주어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그 명사 서술어라고 비교하면 영어하고 한국어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인데. 하지만 영어하고 중국어를 비교한다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뭐 베트남어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언어 그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술어 부분은 역시 중요하고 영어에 있어서의 서술어 패턴 기준으로 보면은 동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시제 했으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지? 어, 또 하나가 뭘까요? 명사. 그다음에 명사를 2개로 나눌 수가 있는 명사를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어에서의 명사와 그냥 명사라는 그 큰 틀에서의 명사. 이렇게 단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만약에 단어에서 명사를 구분한다 그러면은 좀 구분이 될 수는 있는데, 한국어는 큰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수 복수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근데 영어에서는 사실 그 명사를 쓰는 방식이 너무나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 4가지로. a book, books, the book, love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다른 언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는 명사를 어떻게 쓰나? 그냥 명사를 쓰죠. 그래서 명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영어처럼 4가지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 6가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어 기점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명사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한국어 기준으로 본다면, 서술어도 동사 역시도 조금 차이가 있고, 동사 서술어 기준으로. 한국어는 어미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시제가 있었군요. 시제는 뭐 큰 게 아니에요. 영어는 좀 복잡한데, 한국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시제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이제 명사가 있네요. 명사, 형용사, 부사. 요거는 지극히 단순한 부분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 수의 확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어 수의 확장.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그냥 딱 한 단어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명사 쓰는 패턴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대명사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명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 안에서 표현 안에서 단어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부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어를에다가 이제 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레이즈라는 건데 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언어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구다 그러면은 명사를 뭐 두 개 해가지고 명사를 요즘에는 시대가 워낙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 새로운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새로운 단어 중에 대부분의 단어는 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명사를 새롭게 할 때 오직 고유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은 복합명사 형태로 명사와 명사를 붙여서 또는 명사와 형용사, 명사와 부사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단어들도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명사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한국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아침에 해변에서 음,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해변에서 달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해변에 달리는 거. 뭐 좋아해? 사과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좋아해? 나 해변에서 달리는 거 좋아해. 해변에서 달리기 좋아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나는 오늘 날씨가 좋다고 생각해. 오늘 날씨가 좋다고 믿어. 나는 내가 어제 어, 운동한 것을 어, 분석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명사가 문장으로 명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형적인 패턴인데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단어, 문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사절을 이끄는 어떤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표현이 많아요.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에도 이렇게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서 TV를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때문에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장을 이끄는 독립적인 부사를 이끄는 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형태의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제 그 메인 줄기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서 뭐 영어 기준, 뭐 이제 한국어 기준이 아니고 영어 기준으로 명사라는 큰 줄기가 있어요. 명사 단어를 4가지 패턴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잘 쓰냐 못 쓰냐는 엄청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장에서 명사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막 그걸 잘 쓰면 70%가 맞는 거고 그걸 못 쓰면 70% 중에 많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거기에 있다. 근데 다른 언어는 비교를 해봐야죠. 한국어에는 굳이 그렇게 필요가 있냐? 그냥 쏘쏘다. 뭐 명사를 어떻게 쓰느냐? 뭐 연구는 해봐야 되겠지만 딱히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명사는 명사대로 쓰기 때문에 그냥 하나 그냥 봐주고 작은 가지다라고 봐주고 한국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제다. 시제는 100% 중요합니다. 시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말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뭐 현재, 과거, 미래가 불분명해지면 그런 말은 의사 전달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언제 그랬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동사 부분, 서술어 부분인데, 서술어 부분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상당히 강조가 되는 거죠. 어, 패턴, 문장 구조가 다르니까 아마 튀르기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걸 구분해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뭐 태국어도 그런가? 어쨌든 그 그룹에는 서술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서술어 부분이 어떤 거다? 동사 부분이다. 그 걔를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달리기 때문에 동사에도 동사 수거라는 게 있고 그다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치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부사와 어떻게 어울려서 그게 사용이 되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목적어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사, 시제 두 개. 나머지 이제 세 개를 했네요. 명사, 시제, 동사, 서술어 이걸 세 개를 이제 가지를 만들었고 나머지 중요한 가지가 뭐냐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가지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큰 가지가 있는데 단어, 문장, 더 넓은 부사 같은 경우는 절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걸 잘 쓰면 쉽다 표현하는 게 그리고 이해도 빠르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나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이고 내가 이걸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다. 리스닝도 좀 잘 되고 읽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도 잘 되고 내가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쓰기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을 아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이해를 잘 못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언어를 나무로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을 영어와 베트남어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어로 얘기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 거 AI로 돌리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베트남어 자막으로 얘를 읽으면은 조금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엄청 긴 내용을 AI로 돌리는 얘가 AI가 뭐라고 설명해 줄지 궁금하네. 언어를 큰 나무에 비유했을 때 명사가 한 가지, 시제가 한 가지, 동사, 서술어가 한 가지, 그 다음에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한 가지,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한 가지,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접속사 등이 한 가지, 총 여섯 가지의 큰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 큰 나무로 비유하는 내용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AI의 분석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 훌륭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블로그로도 그냥 한번 글을 좀 올려서 적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거를 이과 열매. 제가 이과 열매 얘기는 하지 안 했는데, 보너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AI는 내가 한 얘기를 뭐라고 분석했는지 가져다가 좀 이유가 매우 창의적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AI 사용하면서 이제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모든 매우 창의적이며 언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한 그루의 큰 나무에 비유하여 구성한 블로그 글을 아래와 같이 멋지게 정리해 드릴게요. 언어라는 큰 나무 이야기, 말이 숲을 틈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즉 어느 하나의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유기체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언어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뿌리, 말의 시작은 뿌리였다.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근원이듯 언어의 뿌리는 말, 즉 구어입니다. 문자는 그 말이 흔적이다 도구일 뿐이죠. 문자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출발점 언제나 소리이며 문자는 그 다음은 기록의 기술입니다. 줄기, 언어의 큰 틀, 여섯 가지. 가지로 뻗어나가요. 이제
그 뿌리에서 튼튼한 줄기가 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서 6개의 큰 가지가 뻗어나오며 언어의 구조를 이룹니다. 명사, 나무의 중심 가지 중 가장 굵은 가지입니다. 사람, 사물, 장소, 생각 등을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단어, 명사고, 명사를 확장하며 문장의 핵심 구성요가 됩니다. 사람, 그 아름다운 집, 그가 온다는 것 등.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며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형용사고 형용사별로도 뻗어나갑니다. 예쁜, 피곤해 보이는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의 부사, 동사, 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동사, 상태, 동도, 시간 등을 구체화시킵니다. 부사구, 부사절로 확대됩니다. 빠르게, 정말 멋지게, 비가 와서. 동사, 스스로. 문장 움직임과 상태를 표현하는 동력 가지입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한국어에서 스스로가 문장 구조를 이끕니다. 동사의 위치, 시제, 수, 위치 등이 중요합니다. 먹는다, is going, 같다 등 시제. 언어의 시간 개념을 담당하는 가지입니다. 영어에는 12시, 한국어는 과거인데 미래로 분류됩니다. 시간을 명확히 해야 의사소통의 시간수가 높아집니다. 나는 먹었다, 먹는다, 먹을 것이다. 연결까지. 구절 구조, 명사, 형사, 부사 등의 단어 구절로 확장되는 가지입니다. 나는 해변에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명사절.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었다. 부사절. 잎과 열매, 언어의 표현력. 이 6가지가 자라고 뻗어나가면서 나는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문장, 이야기, 시, 연설 등 이 가지들 위에 맺힌 언어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다양합니다. 짧은 일상 대화도 있고 그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6개의 가지 구조 위에 놓은 표현들이죠. 결론, 언어 나무를 잘 가꾸려면 언어를 잘하는 것, 이 6가지 가지의 역할과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울 때 이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사, 용사, 부사, 단어 구조로 확정되는 구조, 동사, 시제, 서술어, 문장의 중심축, 소속사, 나무 가지와 가지를 이어주는 다리,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언어는 훨씬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 45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